안녕하십니까. 오늘 관리단 집회와 관리인에 대해서 설명할 오인영 변호사입니다. 그럼 일단 먼저 그 관리단 집회의 자격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합 건물의 모든 기본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집합 건물에서 관리단 전체를 대표해서 구분 소유자를 대표자로서 그 관리단의 모든 사무를 집행하는 그러한 그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무를 집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리인의 자격 또는 관리인의 선출 또 관리인의 권한, 관리인의 해임 절차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서 여러 조항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단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건물에서 각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럴 때 이 구분 소유자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해서 실제로 그 집합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관리비를 내고 그러니까 생활을 하고 있는 임차인도 그러면은 대신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관리단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관리단은 이 구분 소유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분 소유자뿐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 화장실 아니면은 그 밖에 기본적인 골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대지 그런 등에 대한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또 관리인을 선출하고 또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그 관리단 집회에서 대신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미리 관리단에 통지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단지 이것은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가 직접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통지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러한 의결권을 대신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점, 다만 관리단 집회에서 그 진술권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단 집회의 개최에 대해서 보면은 관리단 집회는 정기관리단 집회와 임시관리단 집회로 나뉘는데요. 정기관리단 집회를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이것이 위법한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관리단 집회는 집합건물법에서 연 1회에 필수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이 연 1회 정기관리단 집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단 한 명이라고 해도 관리인에게 소집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기관리단 집회 이외에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시로 여는 것인데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그리고 관리인이 이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관리인에게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해달라고 청구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이 경우에도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구분 소유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직접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결권은 구분 소유자들의 머릿수와 그 다음에는 의결권 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이 되는데요. 집합건물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의 수, 그러니까 의결권의 수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만 집합건물에서는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단체로서 어떤 자치규약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생활의 관계를 고려해서 구분 소유자의 수를 의결권 지분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단 집회에서 하는 그 의결 정족수에 있어서
통상의결 정족수, 일상적인 그것들, 또 관리인의 선출 이런 것에서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숫자, 인원수의 과반수, 그리고 그 다음에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 두 가지를 다 충족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더 가중된 특별 의결 정족수에 해당되는 것은 규약을 설정하거나 혹은 또 개정하거나 그리고 또 공용 부분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 그 구분 소유자한테 개별적인 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그것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특별 의결 정족수로서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의결권 지분의 4분의 3 이상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결권 지분 부분은 이제 각자 구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면적 지분, 그러니까 전유보험 면적 지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지만 그 하나의 구분 소유자가 여러 개의 호실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숫자는 하나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나 아니면 몇 사람의 구분 소유자가 지분을 적게 갖고 있지만은 숫자가 많은 다수의 구분 소유자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지분에 많다는 것으로 해서 이제 압박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단의 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상호 균형을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합 건물에 있어서 그 밖에 특별한 이제 정족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면 결의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유자 수의 5분의 4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있어야만 서면 결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결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구분 소유자 수 5분의 4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분 소유자 수와 그 다음에 의결권의 수 양쪽을 모두 고르게 산정하는 것이 집합건물법에서 생각하는 한 건물 안에서 단체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관리단 집회가 열렸을 때 혹은 또 열리지 못했을 때 결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 정족수는 일반 통상 결의 정족수는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 그리고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전체 지분의 과반 두 가지가 각각 충족되어야 하고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규약의 개정과 같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그것이 각각 충족이 되어야지만 결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가 성립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관리위원회가 그 대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먼저 관리단의 기관이 무엇인가의 그 관계를 봐야 합니다. 일단 관리단 집회는 관리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단 전체를 대표해서 사무를 수행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관리 규약에서 관리위원회를 정하기로 했을 때 만들어지는 임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일단 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규약으로 기관을 다른 것을 정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정하곤 합니다. 이 경우에 관리위원회는 임의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의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관리위원회가 이것을 원칙적으로 대신 결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해져 있으면 관리단 집회 대신에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해임하거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면 관리위원회는 관리단 집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와 관리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 혼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일단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여기서 공용 부분의 관리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관리비를 걷는 문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하는 그 대표자의 역할이 관리인이고요. 그런데 관리단 집회를 현실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실이 한 300개 정도 되는 대형 오피스텔이거나 아니면 큰 규모의 구분상가, 그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수백 명이 모여서 관리단 집회를 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의결 중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상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하기에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위원을 선출한 뒤 관리위원들이 모여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그 집합건물법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운영이 되려면 그것은 규약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규약에 이 관리위원회를 두기로 정해야만 이 관리위원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걸 임의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규약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정하고 또 관리위원들이 선출이 되면 이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집행 권한자라고 한다면 이 관리위원회는 감독자이기 때문에 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할 때만이 적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그 체크 앤 밸런스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관리위원회 그 자격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이 있습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위원들이 구분 소유자의 자격을 가져야만 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나 아니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리위원회는 정부로 친다면은 국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인은 행정부 같은 것이고, 그래서 그 국회에서 행정부를 감독하듯이 마찬가지로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감독하는 그런 그러니까 관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단을 좀 투명하고 그러니까 단 집회가 기능하기 어려울 때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위원을 선출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서도 이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를 같이 함께 규정해서 이 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함께 운영해서 그 투명한 선출, 그리고 이제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는 그러한 그 선출 방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재 좀 대부분의 잘 운영되고 있는 관리단의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어느 집합건물이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그 관리사무소장이 그러면 관리인이 되는 것인가라는 그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엄격하게 다른 것으로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관리인은 말씀드렸듯이 구분 소유자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단이 소송을 하거나 할 경우에 거기서 대표자로서 출석해야 하고 그러는 존재가 이제 관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로 대부분의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서는 뭐 관리인의 명칭을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관리단장이라거나 관리단 대표자라거나 관리단 회장이라거나 보통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은 대표자인 관리인 밑에서 그 실무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관리인의 지위에 따라서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소가 그러니까 위탁관리 업체하고 그 도급계약을 해서 그 위탁관리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그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관리단에서 자치관리를 할 경우에는 관리단에서 이 관리사무소장을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과 관리사무소장은 결코 혼동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대표자인 관리인이 어떻게 선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선출을 할 때 관리단 집회에 선출해서 관리인의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리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 두 가지가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기 어려울 경우에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의 경우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연 1회 정규관리단 집회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보통 되어 있고 규약으로 그거를 다르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의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감안해서 그 경우에 규약에서 별도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종의 직선제라고 한다면 이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간선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 관리위원은 당연히 구분 소유자들이 직접 이 관리위원을 자신들의 대표로서 선출을 하는 것이고 이 대표로서 선출된 관리위원들이 관리인을 선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어느 경우에나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관리위원과 관리인의 좀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관리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관리단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 관리인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관리단 집회나 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이 된다면 모든 권한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관리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직선으로 선출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와 같이 간선으로 선출하는 경우 어떤 경우라고 해도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들의 대표자로서 통제를 받거나 그러는 역할은 감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의 선출은 되지 않고 규약에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약을 먼저 만들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관리인이 선출될 수 있는 방법을 안정되게 갖추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리인의 자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관리회사가 아예 관리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허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탁관리회사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견해의 다수입니다. 뭐냐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권한을 행사하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위탁관리회사가 이것마저 만약 겸하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위탁관리회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단의 대표권을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충돌의 여지들이 있어서 두 가지가 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다만 이것과 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탁관리회사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 중에 법인이 호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인이 구분 소유자가 되는데요. 그 경우에 그러면 법인이 구분 소유자로서 관리인이 될 수 있는가?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구분 소유자가 법인으로서 호실을 실제로 점유하거나 또 아니면 건물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실제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혹시나 될 수가 있겠지만 위탁관리회사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주의해야 될 점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의 임기를 2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약에 따라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의 선출이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규약을 통해서 관리위원회에서 될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건 간에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러면 기존의 관리인이 계속 관리인의 법적인 자격이나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이더라도 그 건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계속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민법상 사무관리의 그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 새로운 관리인이 아직 선출되지 않을 때까지의 그 잠정적인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이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이 계속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떤 부적당한 사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사유가 없는 그런 경우에 그 관리를, 기존에 하던 관리를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임기가 끝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관리 업무는 모든 종류의 업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일상적인 업무, 일상적인 관리 업무에 대해서만 그러한 관리의 권한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집합 건물에서 그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를 거슬러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 횡령이나 비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부당한 관리 행위를 하는 관리인은 어떻게 해임을 해야 되는지, 관리인의 해임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해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약에 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 이제 관리위원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리단 집회에서 혹은 또 규약이 있을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문제가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부당한 관리 행위를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구분 소유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관리인이 교체가 될 필요가 있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관리단 집회의 결의와 규약이나 혹은 관리위원회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해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에 이 두 가지를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쓰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구분 소유자 개개인가 한 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시 사유가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러니까 그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아니면은 어쨌든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부당한 관리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횡령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이 각각의 구분 소유자라도 법원에 이 해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법원에 하는 해임 청구는 당연히 소송의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그 이때는 이제 해임 청구를 하는 구분 소유자가 원고가 되고, 그리고 관리단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되는 관리인 이쪽이 모두 함께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관리인의 해임해소 혹은 또 그 자격이 없거나 문제가 되는 방법으로 선임이 되었을 경우에 선임 결의 무효해소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법원에 해임 청구가 됐을 때는 그와 같이 이제 모두 피고가 되고요. 또 이런 경우에 관리인의 업무를 당장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가처분을 보통 함께 제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 첫 번째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해임하거나 두 번째 규약하고 관리위원회 결의로 해임하거나 할 경우에 이 첫 번째의 경우에는 임차인도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법원을 통한 해임 청구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원의 해임 판결로서 문제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인의 권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리인의 권한이 어떻게 그러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관리인의 대표권가 대외적으로 그 관리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고 또 혹은 또 재판상으로 그 관리단을 대표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가는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약으로 정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러나 이제 그런 그 규약으로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로는 일상적인 어쨌든 권한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는 바로 이 관리위원회입니다. 원래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그걸 체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관리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관리위원회를 일단 만든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하지 않았는데 관리인이 그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버렸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 관리인의 행위는 효력이 없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인의 권한의 범위부터 먼저 보면요. 관리인의 권한은 일단 규약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리인이 권한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의 그 변경이나 관리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분담비용, 그러니까 관리비죠. 그러니까 그것을 걷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출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권한, 그런 것을 당연히 관리인의 권한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제 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았는데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한 행위는 그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도 역시 예외는 있는데요. 뭐냐면 규약에 관리인이 그 관리위원회 결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뭐냐면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회의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우 일상적이고 그런 통상적인 그런 일부의 관리 행위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한테 어느 정도 그 자율적인 권한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관리인의 그 행위가 관리위원회에서 결의가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관리위원회의 그 결의를 받아서 그래서 관리인이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리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 대표회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집합 건물들,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나 그런 데에서는 이제 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입주자 대표회의도 동별로 자기의 대표자를 선임해서 선출해서 그가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관리위원회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관리위원회와 그러면 입대에 관한 관계가 공동주택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는 그 자격 요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대위에서는 그 입주자 본인과 그 다음에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까지, 그러니까 배우자까지 그 동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관리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일 그래서 구분 소유자만 관리위원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우자도 예를 들어서 그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범위가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지만 이제 공동주택도 이제 집합 건물인데 이 경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대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일들이 여기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뭐 관리단 총회가 열린다거나 관리단 집회가 열린다거나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구성된 어떤 뭐 관리단 집회나 그런 데에서 혹은 또 규약에서 이 입대위에다가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에 그것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입대위에서 그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공동주택의 입대위와 그다음에 구분 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누가 그러면 위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관리단 집회와 그다음에 관리단의 실제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인 관리인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예.